이재익의 시사특공대. 자, 우리가 무슨 얘기할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지금 캠프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제가 생각했던 궁금증 같은 거를 좀 몇 개 있습니다. 발언이 네, 조금 토론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나아지고 있다. 완벽하지는 네. 않지만. 지금까지 한 4차례의 토론이 있었고요. 아마 토론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국민의힘 내에서 토론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한참 뉴스가 소비된 적이 있었고 특히 진보 성향에서 나와서 이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토론 한 번만 시작되면 다 끝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4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가 정책, 공약,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인식의 문제냐 표현의 문제냐 하는 것인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를테면 언론이나 아마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기업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누듯이 메이저 마이너를 나누는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다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랬다면 저는 윤석열 캠프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네, 굉장히 어렵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정치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잘 알고 있고요.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늘 기득권의 위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갑에서 을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를 함께 나눠보거나 관계를 형성해 본 사람들이라면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걸 잘 알 겁니다. 그 정도로 지위 고하 이런 과거의 권위적인 검찰 기득권 모습들을 탈피했던 윤석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인사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여야를 뛰어넘어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주자까지 갔던 모습들은 결국 국민들께서 그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다움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 매력은 예능 나와서도 그렇고 유머는 분명히 있어요. 네, 유머. 그것도 매력까지는 모르겠어요. 있고 유머. 근데 그리고 학습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은데 탤런트는 있다. 근데 내년에 바로 대통령이 될 만큼 지금 성숙되어 있느냐라는 거에서는 약간 불안감을 계속 노출돼 있는데 TV 토론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도 상수예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8명에서 4명으로 좁혀져서 본인 발언과 노출되는 시간이 더 늘어났을 때까지 만약 디벨롭이 될 거냐, 그리고 1대1 토론 중심이 됐던 본선에서 과연 버텨낼 거냐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보수층에게조차 주고 있느냐라서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어떤 제가 평균적인 국민의 시선을 저도 좀 이래 느끼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실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정도씩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너무 많이 비아냥이 절대 아니고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평론 딴 데 가서 하면 좀 토론회 한번 하면 드러날 것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좀 괜찮게 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최근 기억나는 거는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좀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뒤통수를 친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무능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무능한 거 아니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원래 같으면 제가 아는 답변은 제가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답변하지 않으시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토론 스킬도 많이 익힌 것 같다. 이게 칭찬인지 칭찬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캠프 대변인 뭐냐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치 문법을 쓰고 있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상대랑 싸워서 이기는 거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 후보 선거의 토론은 저 사람과 싸워서 말싸움으로 이겼다가 아니라 얼만큼 국민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되어 있는지를 설득하고 공감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아무리 이 문제를 걸고 이렇게 툭툭 치고 나가는 듯한 토론에 이 스킬이 들어와도 홍준표 후보를 이기겠다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런 내용들까지도 수긍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넘기고 솔직히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 공개 다가서야 된다.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 이런 많은 어떤 언론에서 대화 토론 모습을 봤는데 그런 모습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대기실에 같이 뭐라 있는데 했습니까? 무능 인정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정하라. 편하게 웃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얘기하면서 토론회장에서도 국민들과 대화하는 게 결국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들을 근데 보여주는 그래서 거라고 오히려 이제 봅니다. 그 실수나 뭐 이런 것보다 색깔이 드러난 부분에서 오히려 약간 본선에 갔을 때 위험이 제일 큰 거는 사면 문제에 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이게 그럼 과연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 혹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 윤석열의 상식과 국민의 상식이 같으냐. 이낙연 후보는 저렇게 사면 때문에 쭉 지지율 하락이 됐었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본선에서 지금 서로 사면하거나 뭐 박근혜 대통령에서 상당히 뭐 연민이나 우호적인 표현을 하는 국민의힘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발목이 잡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면이 클 것 같아요. 예.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해서 물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보수 정당의 입장과 좀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강경 발언들이 있었다면 변호사님의 우려가 저는 현실일 거라고 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있었던 과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노력을 하고요. 사면은 국민들께서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돼 있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계신 국민들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의사결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다 뭐 말씀드립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이 너무 빨랐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이 계셔서 저는 참 아이러니하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꼭 비단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 그런 것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걸 어떤 전투라고 생각한다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투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앞장서서 조자룡처럼 창과 칼을 휘두른 사람이 박영수 그리고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죠. 네. 그래서 한 명은 대장동 화천대유에 딸을 보내가지고 아파트를 받아내고 또 한 분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선 후보로 나와 있고 적정이 돼버린 거죠. 이게 참 어떤 정치란 이런 것인가? 가장 선두에 서서 이제 45년 칼을 휘둘렀는데 그때는 국민의 영웅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쪽 세력에. 2017년 딜레마입니다. 저는 당시 그게 그래- 정치란 이런 것인가라기보다는 검사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정확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네.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던가요? 그 당시는 사이다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서 유명해졌던 이 대장동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 진실 규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좋아. 우리 이제 대장동 리드미컬해요, 국회의원 이제 진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것들 이미 나온 것들부터 정확히 제일 밝혀진 것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이 50억의 퇴직금 세금 떼고 받았다는 거니까 정확히 밝혀졌고 본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탈당은 했지만 의원직은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퇴할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정확히 뭐라고 했죠? 사실 정확히. 네, 이준석 대표는 더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고요.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즉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상태지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라고 얘기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당내의 이 도덕적 기준들이 많이 높아진 게요. 네. 윤희숙 의원 기억하시죠? 그렇죠. 기억 예, 못할 수가 없죠. 사실 과거 얼마 전례대로 전이잖아요. 하면 국회의원직 사퇴하는 게 거의 말이 안 될 텐데 진짜로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윤희숙 의원의 사퇴의 기준에 맞춰서 곽상도 의원권을 바라보면 이건 당장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한 100배? 네, 100배보다 훨씬 더 크죠.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끝까지 버티는 상황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만약에 가정을 전제합니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하면 국회에서 아무도 안 막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는 게 최소한 유권자들이 선택을 그동안 해줬던 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 뭐 최소한의 양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제명이잖아요. 그렇죠. 문제 제명인데 제명 얘기를 박지원 했는데 변호사? 제명은 이제 헌법 사항이 돼 버립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하기 위해서 제적입니다. 출석이 아니고 제적이면 지금의 200명 정도가 돼야 돼요. 199명, 200명, 3분의 2 요건이니까. 3분의 2 요건입니다. 국민의힘 있지도 않으면서 뭐 자꾸 요청을 해요. 100명밖에 안 되면서 택도 없으면서 자꾸 정보 요청을 하고. 모아봤자 100명밖에 안 돼. 택도 없으면서 요청을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집권 여당도 사실 또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근데 무기명 투표죠 이거. 그쵸. 무기명이면 글쎄요 뭐 아직까지 본인 말대로라면 뭐 산재 위로금 이런 걸로 뭔가 내물성이 드러난 건 사실 없어요. 드러났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또 그 당 소속도 아닙니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탈당의 의사표시 하자 동시에 탈당 효과가 발생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네. 수리 여부는 상관없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본인이 사퇴하는 거 말고는
강제할 방법이 제명인데 이래저래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 균조변에서. 아닌가.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명까지 거론을 했다가 송영길 대표가 바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특검을 받으면 제명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약간 물러섰어요. 그거는 약간 뭐랄까 딜을 하듯이. 딜을 하듯이 그런 자세는 또 적절치 않지 않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선을 보고 처음부터 발언을 해야지. 그래도 한 당의 대표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저도 뭐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제명은 당장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게 많이 듭니다. 제명이 어렵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성폭행 논란이 있었던 신모 의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하겠다 그래서 진짜 제명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명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만두나 제명이나 같지만 헌정사에서 처음 제명당하는 의원이 되는 거예요. 기록 바로 역사에 그만- 남는군요. 역사에. 바로 그만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상당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주장하고 민주당도 의견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곽상도 의원뿐 아니라 현직 의원 중에 비슷한 사건으로 화천대유에 연루돼 있다 나오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죠. 근데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고 구속돼도 최종심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 유지합니다. 돈 굉장히 막대한 우리 혈세가 다 나가고 보좌진 유지되면서 그것까지 다 유지가 돼요.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구속돼 있지만 관련된 세비 다 나가고 있을걸요 지금.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제명 절차에 나서야 그들이 제명된 헌정사의 그 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YS가 제명되지 않았었나요? 그건 뭐 옛날 얘기죠. 이석기 예. 뭐 의원도 네. 옛날에 됐었고 근데 그러면 윤석열 캠프 공식 입장은 제명 처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캠프의 말씀하셨잖아요. 공식 입장이 사실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변인이 말씀한 공식 입장 아닌가요? 제가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뭐 100%의 말들이 다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논평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나가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토론이라든지 통해서 국민의 상식에 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도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뭐 그 윤 후보가 이 네. 뭐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이라든지 커피 한잔 하면서 곽상도 의원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건에 우리 대변인한테.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화천대유 건에 있어서만큼 이뿐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상징하는 검사로서 이쪽 저쪽 내 편 네 편에 굴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다 엄단해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전참 그게 곽상도 의원이 뭐 그러니까 이 베테랑이라는 말은 착하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니까 경력 보고 베테랑이잖아. 안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주고 국회의원 아니 검사도 검사도 탁 오래 올라갔고요. 다 순탄했죠. 별명이 그러다가. 사무라이였어요. 사무라이가 뭐죠? 스나이퍼인가 하여튼 저격수. 저 죄송합니다. 하여튼 검사 중에 왜 죄송해요. 닌자라고 하지? 죄송합니다. 혹시나 또 고소하실까봐. 하여튼 아주 훌륭한 그 검찰 내에서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특수 검사로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러면 감각이 있을 텐데 그 지금 직후 민정수석도 자기만 지금 남아있다. 하고요. 내가 사퇴해야 된다는 감각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전혀 유리할 게 없는데 지금 상황은 하루하루 갈수록 정치인 곽상도의 입지는 좁아져 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 대구시장 노리셨을 것 같은데 끝난 그건 거 뭐 맞죠 이미 이제. 끝났죠.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웃고 있겠네. 자 지금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정도는 확실히 캠프 그럼요.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성역 없이 수사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까 하는데 특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유는 이유는 현재 검찰이 공정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경찰이 내사에 나서서 화천대유에서 돈이 수십억 인출됐던 내용들을 확인하고도 수개월간 속된 말로 뭉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론의 보도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권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지 않았다면 검찰이 지금 이렇게 수사에 나섰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증거 유동규 본부장 집에 가갖고선 휴대전화 밖으로 던졌는데 어디 갔는지 확인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행인이 뭐 주워갔다는 뭐 그런 얘기.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누군가가 갖고 컴퓨터를 들여다본 기록들이 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예전에 압수수색 나가기 전에 월성원전 때였던가요? 가서 막 자료 삭제하다가 다 산자부 직원들. 예,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을 완전히 지금 현재는 저버린 상태이기 시간이 때문에 조금 짧아서 요 휴대전화 얘기 좀 하고 말씀하시다가 가고 싶어요. 괜찮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극히 잘못된 보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휴대전화 그렇죠? 부분은. 들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지금 결국은 누가 던졌는데 없더라가 보도의 취지입니다. 네. 뭐 CCTV나 이런 걸 확인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휴대전화는
유동규 압수수색할지 몰랐나요? 저도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 모를까요? 그 전에 버리죠. 그날 왜 버립니까? 더더군다나 이거 버렸다 기사가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확인된다 그러면 증거 인멸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죠.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보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던졌는데 파편 부스러기 여기를 발견했다. 뭐 그런 어떤 보도가 돼야 돼요. 지금은 던진 거하고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또 한편은 그건 제가 듣기로는 또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그 폰이라 얘기 되나요? 아이폰이라고 아이폰. 하더라고요. 아이폰은 그냥 저도 아이폰이지만 비밀번호만 걸어놓으면 아무도 못 자기가 건드려요. 스스로 끼기 전까지는 못 깨죠. 굳이 그럼 뭐 하러 버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약간 뭐냐면 이 사람이 구속에 기로했었을 때 구속의 가능성이 될 만한 보도일 수도 있고 좀 확인이 좀 더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보도에도 보면 수사관한테 전원 들은 얘기처를 그렇죠. 가지고 그 쓴 보면 거로 저도 들었던 거 봤거든요. 전원입니다. 예. 전원처럼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박영수 특검 할 때,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할 때 핵심적으로 수사에 진척이 나갔던 이유는 장시호 씨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특검에서 장시호 씨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구비를 많이 해놨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쓱 빼먹은 윤석열 검사, 그것도 제가 아는 얘기고, 장시호 씨가 이때 편지를 주요 검사들한테 썼는데 윤석열 검사한테도 편지 쓰고 뭐 이런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정영학 회계사가 상당히 많은 녹취 파일 19개인가를 지금 검찰에 그렇죠. 제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검사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뭐 검찰의 수사 의지 뭐 이건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 이런 얘기 하시지만 어쨌든 이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특검이냐 뭐냐 이런 것보다 이거에 기반해서 얼마나 수사가 또 진척이 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로 어제 오늘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잠깐만. 그 김준호 변호사는 특검까지 갈 필요 없이 일단 검찰 수사를 더 봐야 된다. 지금은 그거는 좀 봐야 된다는 거고 처음부터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는 인원이 없어서 이걸 못 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공수처 좀 버거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초단체장 시절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범위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남시장도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는 이제 일단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필요하다면 LH 사태처럼 합수본을 구성하는 거는 이낙연 후보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검찰이 근데 어쨌든 지금 수사 속도가 확 나가고 있고 새로운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믿고 볼 부분이 있을 것 저도 같습니다. 마찬가지. 특검은 아직 특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결국 정쟁으로 만들어서 이번 대선을 대장동 대선으로 만들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아주 사람들이 있을 거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도 안 믿을 거예요. 그 특검의 결과라 하더라도. 무혐의 안 믿어요. 아까 30%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객관적 증거, 특히 장영학이라는 사람이 지금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은 얘기들이 좀 오갈 것 같아요. 수사에 근접할 수 있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범죄인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한 결과 양심이 없던 양심이 자꾸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양심이 갑자기 생기지 않고요. 사실은 자기하고 이익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장영학 아니면 남욱이 가장 문제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남욱이 지금 없습니다. 외국에 가 있고. 그렇다면 남욱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는 그 증거대로 받고 그래서 장영학한테 유리한 얘기일 겁니다. 나한테 불리한 얘기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발음이 세시는 것 같아요. 정영학. 죄송합니다. 정영학 회계사. 박지훈 변호사 얘기 지금 이제 김병민 대변인 얘기 듣기 요걸 마무리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두 가지인데 특검 얘기는 진짜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필 또 지금 박영수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 끼어 있어가지고 저 봐라 특검 어떻게 믿냐. 저런 인간이 했던 게 특검이야. 그리고 대선 직전에 했던 걸로 BBK 특검에 나쁜 기억도 그것도 지금 있어서 결국 뒤집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특검하면 제가 수사관으로 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으로. 그래서 또 하나가 남욱이라는 이 변호사인데 변호사죠. 변호사 일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사업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분은 보니까 아주 이쪽으로 책도 많이 쓰고 제가 보니까 재개발 도 같은 사람 같은데 이쪽으로는 아버지도 그걸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은 굉장히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알려진 것 외에도 이전에 똑같은 이 자리 대장동에서 크게 한번 이 모 씨라는 분하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났어요. 네. 그 손실이 지금 저축은행하고 우리 정부의 부담을 여전히 주고 있는 회수 못하는 손실이 수백억 대예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2차로 사업을 성공한 성공 이익금은 1,000억 대 성공 이익금을 자기가 갖고 그 앞에 있는 수백억 대 자기 손해를 끼친 건 변제를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금융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은 남욱 변호사라고 봐야 되는데 정회계사도 설계했다고 막 보도가 되고 이렇게 본인이 부담스러우니까 19개 녹취록을 지금 냈다고 하는데 더 있겠죠. 자기한테 불리한 것까지 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진짜 양심선언이 되죠. 제가 만약 그렇다면 정 변호사 정회계사한테 사과를 드리겠는데 일반적인 저 얘기입니다. 제가 수사를 하고 뭐 검사도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수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김준호 변호사 잘 알겠지만 동시에 공범들을 불러요. 그걸 각 다른 방에 넣어놓고 조사를 합니다. 제수의 딜레마처럼. 제수의 딜레마죠. 그러면 자기한테는 유리한 건 얘기 안 하고요. 남한테 불리한 얘기 다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 불어주네, 네가 불어주네. 그래서 합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 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정회계사한테는 유리한. 남욱한테 불리한 얘기 위주의 증거, 뭐 유동규도 마찬가지겠죠. 불리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 그래서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남 김영민. 변호사가 그 유유자적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누가 이렇게 방치했는가? 그분이 관련된-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의장, 부위원장 부의장이죠. 출신이잖아요. 그 남욱 얘기는 변호사가. 그렇게 지금 30대 초반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과거 2010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무튼 한나라당 소속이었건 아니건 간에 대장동 개발에 관해서 깊게 개입돼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민간의 대장동 개발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영 개발을 본인이 성공적으로 시켰다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이었고 이재명 지사는 항상 그걸 자기네 업적으로 강조했으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서 파보니까 그때 그 대장동 개발에 개입됐던 사람들이 살짝 가면을 쓰고 돌려서 여기에 투자했던 막대한 이익금을 빼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유유자적 미국으로 가면서 수사가 꼬이지 않습니까? 이걸 신속하게 확인하고 내사 결과 알았다면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가 미국으로 가도록 놔뒀던 건 어느 정부의 사정기관인가 이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아까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의 수사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얘기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필요한 이유는 증거인멸이라든지 핵심 여기에 대한 피의자들이 외국으로 도주하는 걸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 내에 있는 친정권 인사들이 주관하고 주도하는 검찰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특검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여론들이 막 달아오를 겁니다. 과거 2016년에도 검찰 형사팔부가 하다가 국민 여론의 직면에서 특수본을 만들고 특수본으로 열심히 하려고 막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미흡하다 그래서 특검이 만들어지거든요. 박영수 특검이 지금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튼 박영수 특검이 개인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 특검의 수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탄핵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엄청 꼬여있네요. 예. 이거를 왜 그럼 특검을 안 받아들이냐라고 하니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허익범 특검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죠. 특검이 나서서 제대로 수사하고 나니까 절대 아니라고 했던 김경수 지사가 대법의 판결로 철컹철컹 구속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으면 되죠. 그럼 뭐가 문제인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앞에 또 지적하신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이 또- 자, 아까 말씀하신 시간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대선하고 겹쳐져 버리면은 특검의 수사기관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16년도 12월 달에 아마 특검이 출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언제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옵니까? 특검 활동 결과가. 대한민국 그 당시에 3월 전에 정리가 돼갖고 박 전 대통령 구속됐던 게 4월 달일 거예요. 지금이 9월 달이니까 10월이라고 봐야죠. 그럼 검찰의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들어가면서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면 10월. 지진대진 끄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자, 일이 진행될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전 음. 내용도 문제예요. 지금 굳이 분류하자면 문제되는 사람 유동규밖에 없어요. 저기는 99%가 저쪽 사람들이에요. 그걸 특검하자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거는 예컨대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권력자 그리고 뭐 드러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눈에 딱 띄는 부분은 저는 저 누구야 김만배가 400몇억 인출했던 거 횡령이죠. 아니면 곽상도 의원이 아들한테 50억 줬던 거 아들 그 통해서 받은 거. 눈에 띄는 그런 뇌물죄가 지금 눈에 있는데 왜 특검을 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일부 말씀은 맞다 손 치더라도 결국 정쟁으로 해서 대선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되는 사람들 빠지는 거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충분히 드는 것이죠. 저는 완전히 자, 버린 카드는 아니거든요.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최근에 이 뭐 허익범 특검이나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 원내 구성이 좀 다당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다 국민의당이 뭐 바른 아마 이런 당에서 좀 뽑아가지고. 추천하는 사람이 됐고 민주당 추천한 사람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양당 구도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정의당한테 특검 임명권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당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을 임명하는데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특검만 바라보고 있으면 좀 어려우니 검찰이 일단 수사 속도를 더 내는 게 중요하다. 진실 규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눈에 탁 띄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게 유동규가 만약 문제되면 전 유동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됐다면 처벌받아야 되고요. 이미 조사 받고 있죠. 예, 지금 조사 시작했으니까. 압수수색 됐고 다. 만약 유동규가 예컨대 그 윗선에 뭐 이재명 지사라 누구든지 돈은 정하겠다면 그러면 그 특검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검찰 수사로 밝혀지니까. 예. 근데 어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우리 벌써 추석 전부터 계속 이야기는 오래됐죠, 이게. 굉장히 많이 오래됐죠. 나왔고 추석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이슈들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이 될 거라는 건 핵심 당사자들도 알았을 겁니다.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서 증거인멸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차단해야 되는데 검찰이 과연 그런 노력에 나서고 있냐. 오늘 조간신문 보도된 거 보시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 변호사 이름이 회계사 이름이 뭐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 때문에 그 녹취 파일 속에서 유동규 본부장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싹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했다면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돈과 자금이 흘러갔던 내용들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강제 수사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대로라면 특검이 한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래서 아니, 지금 그거를 검찰 수사 너무 속도에 시간이 더 굉장히 걸리니까. 네. 검찰 진행이 수사 되기 속도에 때문에. 굉장히 저도 불만이 많아요. 네.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 곽상도 의원 휴대폰이랑 다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검찰 기념비용을 출신이라 안 하는 100% 건지 동의하죠. 뭔지. 네, 100%.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뭐 내부의 자료를 받았다는 거에는 권순희 대법관 얘기까지 하잖아요. 권순희 대법관이 단순하게 거기에서 고문료만 받은 것이 아닌 것 아니냐. 그러면 권순희 대법관이 왜 막대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 대한 그토록 지난 기간 사법농단 등으로 대법의 판결에 대해서 뭔가 사각낀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크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명 지사의 대법 판결까지도 다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국민적 의심이 충분하니까. 검찰이 과연 이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분노된 마음만큼 진실을 규명할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저는 잘 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권순희 대법관이 전 대표에서? 대법관이 뭘 얻어먹었으면 그건 각상도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뭐 처벌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되는데 자꾸 이제 보면 제가 좀 느끼는 바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한테 가야 돼요. 이거 잘못되면 선거에 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 언론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모든 게 그냥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잡아놓고 거기서 모든 논거를 꺼내오다 보니까 아 권순일이 무죄 의견을 했구나. 지난번에 TH김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뭐 그 순위대로 보면 이 사람이 무죄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이제 반박을 해드리면 대법원장이 그 유죄해본 거 유죄를 끝내는 거예요. 그 다수 의견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수인데 왜 다수가 됩니까? 그때 한 명 빠졌기 때문에 짝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짜맞추기 말을 논리다. 다 짜맞추는 거예요. 권순일이 찾고 찾아보면 권순일이 고위 위치에 있구만. 어허 이 사람이 무죄 안 했으면 유죄였네. 무슨 말장난을 권순일이 지금 먹었는지 안 먹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모욕적인 얘기예요.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런 뭐 우연, 짜맞추기 이런 말들이 또 등장하는 이슈 하나가 이 부동산 거래인데 이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뭐 캠프 저 대변에 앉아 계시지만 이 아버님의 그 집이 팔렸는데 그걸 사간 사람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친누나다.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것도 마치 곽상도 의원 아들처럼 뭔가 미심쩍은 그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대변인은 입장부터 들어보고 해당 공인중개사의 얘기에 따르면 이 거래가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공인중개사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샀던 김만배 씨 누나인가요? 김만배 씨 누나는 누군지 모르고 샀다. 2개월 전부터 땅을 그 집을 보러 다녔고 그중에 싼 매물이 있어서 잡은 거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토론 중이어서 스튜디오 끝나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 현장을 직접 봤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오호. MBC 100분 토론의 녹화에 MBC 들어가 100분 토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 보도되고 기자들 전화는 쏟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 후보가 나와서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굉장히 황당해한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 그게 김만배 누나라고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 것이고요. 2019년도 초에 윤석열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는데 네, 고관절이 그러겠죠. 다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 단독주택이 2층짜리 집이어서 마당 문을 열고 집까지 들어가는 데만 계단이 많은 집이라는 겁니다. 네네 옛날식. 그러니까 걸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고 아파트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는 21억이 내놨던 게 잘 안 팔리니까 20억. 그래서 이거를 보러 와갖고서는 1억을 깎아달라 그래서 19억이 흥정을 한 거고 거기에서 1억을 더 깎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깎아주면 안 된다. 그래서 조정을 해갖고 19억에 판 정상적인 거래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게 단순하게 그 거래됐던 사람이 김만배 누나라는 이유 하나만을 갖고 무슨 뇌물 운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캠프가 확실하게 법적 조치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그 공인중개사분들 다들 이제 부동산 거래 한두 번씩 해보셨겠지만 가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뭐 찍으시고요, 자 넘기시고 여기도 찍으시고 이렇게 다 코치를 해주고 예. 계속 계속 같이 한 몇십 분, 길면 한 30분씩도 앉아 있습니다. 현장을 봤을 텐데 딱 보면 둘이 아는 사이인지 아니면 윤석열 뭐- 후보는 그 자리에 없었죠. 왜냐면 아니 공인중개사가 보기에 김만배 씨 누나와 네. 이 윤 전 총장의 그 아버님 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네. 아는 사이처럼 보이는지 이건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본인이 그렇게 연결한 보여집니까? 정상적인 거래였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 이곳저곳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잖아요. 네, 박준 변호사. 김만배 친누나랑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랑 부동산 거래한 거는 맞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 이거는 뭐 사실이죠. 상당히 근데 우연하고 정말 고약한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캠프에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특검 네.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그리고 민정수석 검찰 출신의 곽상도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검사장 출신 김기동 씨 법무부 차관했던 검사 출신의 이창재 지금 문제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네, 지금 제가 지금 드러난 사람들 나머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형이라 불렀대요. 김만배 씨가. 야, 이 사람들 다 거의 다 특수한 기획통 검사들이에요. 유명한 검사들이요. 저라면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윤석열 총장을 더 만났을 것 같거든요. 그냥 김만배 그냥 저는 더 추측이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던 팩트는 그런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거 하나 하고 김만배 씨가 형님을 생각해서 고문료 자문료 줬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알았다고 보는 게 또 더 친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요 얘기 좀 추정이죠.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과 김만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어제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법조 출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관련된 검찰 뭐 법원에 있는 인사들 중 김만배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게 정설 아닙니까? 이름 석자 알고 있었고 김만배가 사적인 친분이 있냐고 물었을 때 사적인 친분은 없다. 아주 오래전에 장례식장에서 한번 우연히 봐서 눈이 산 게 전부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어저께 얘기입니다. 네.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저는 아니다. 김만배라는 네, 사람을 알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기 미국은 때문에. 그냥 사회 네.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네. 봤을 때 저도 그걸 이게 들었었는데. 다운 계약서인데 돈이 더 오고 가서 비싸게 사줬냐 싸게 샀냐 아니면 혹시 이게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신종 기법이 아니냐 뭐 이런 전문가적 시선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단독주택이라는 건 상품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세대로 사주는 것만 해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고마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특별히 뇌물성이나 대가성이 아니라 편의를 봐준 정도 예를 들어 좀 여유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금매인데 시세대로만 사줘. 시세대로만 조금 낮춰서 사주면 그것만으로 고마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기당한 분들 기획부동산 사기당한 분들 어디 맹지에 산에 땅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가로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인데 아무도 안 사는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에서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건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저는- 현장에서 가보시면 시세대로 샀다면 그 당시 19억을 주고 산 게 아니라 23억, 한 25억을 주고 샀다. 오히려 반대다. 그렇게 하면은 시세대로 안 팔리는 집을 샀겠네라고 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값에 금매로 내놔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매로 내놨을 때 몇 천만 원 정도 조정을 갖고 가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눈물을 먹고 한 1억 정도 싸게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김만배 씨 누나만 와서 사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러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억 원을 더 깎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겁니까? 도움을 주려고 했으면 아니 도움을 주려고 했으면 20억에 반포나 불렀는데 잠원동에서 이런 저희- 거래가 나면 이해를 해요. 저희도 근데 이런 연희동에서 걸 더 깎아가요, 좀 이상한 이런 걸. 거죠. 저희도 얘기하는 건 의혹이에요. 네. 뭐 저기 신문에서 보도한 게 그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이화영 부지사의 예전 보좌관
이 15년 전. 천화동인 뭐야 동인 천하야. 천화동이 맞습니다. 거기 1호 1호 주주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도된 게 있죠. 근데 보좌관을 언제 했냐면 2004년도 열린우리당 때 했더라고. 17대 국회의원 때. 그때 이재명 정치도 안 할 때예요. 그리고 이하영하고 이재명 아는 시기가 2018년 때부터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없는 것보다 이게 더 가깝잖아요, 사실은. 그런 논리라면 그것도 이것도 지금 이름이 없다. 엮어서 지금 문제된다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있는데 이 정도 이게 얘기할 수 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특공대원들도 두 가지 사안 놓고도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구본탁 씨는 저는 부동산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순일 대법관은 자문 비용이 너무 많은 게 걸려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적어요, 저희가 봤을 때. 오히려 변호사들이 보기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몇십만 원 받지만요. 박지원 변호사 제일 비싸지 않나요? 저는 50만 이상 받지를 못합니다. 일은 너무나 많이 해줍니다. 보고서를 뭐 한 회사에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알겠어. 이거 2분 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거 짧게 설명만 하고 갈게요. 이거 고발 사주 의혹이 지금 이 대장동이 터지면서 예. 거의 뭐 지금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야죠. 송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러면 이제 고발장 작성자 범위가 좀 좁혀졌다는 뜻을 했을 지금 때 이미 보도된 바인데요. 네. 이미 영장에서도 손준성이 시킨 제3의 검사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지검의 서부지검에 지금 지검 서부지검 가서 지청에 가가지고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그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상황은 상당히 성숙이 돼 있다. 다음 수사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손준성과 김웅에 대한 소환 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도 SBS 뭐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때 밑에 검사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자기 아니라 그랬고 한 명은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 저기 검사죠. 쓰는 거네요. 그 검사가 부산지검의 서부지청에 있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보면 그게 벌써 고발 사주 의혹이 나온 지게 언제 되지? 두 명 다 아직 소환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김웅 의원도 요새는 그렇고 그 피해사실 손준성- 공표 모르게 모르게 소환했을 수도 있어요. 그 아, 지침 다 바꿔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이 정도의 수사 기자들이 좀 알긴 상황인데 아는데요. 예. 유력한 대선 주자를 피의자로 입건해 버리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이랑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좀 가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서로 증거가 인정해주는 주장을 있어야 입건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토론을 진행해봤습니다.